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출근길 앱을 열어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큼직한 글씨로 사과문이 먼저 떴습니다. 네, 여름 이벤트로 발암물질이 든 가방 줬다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오래 지속된 인기에 초심을 잃었나 돌아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스타벅스가 지급한 가방은 포름알데히드 나오는지 검사할 의무가 있는 의류나 침구는 아니었다. 정상 용도로 사용하면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EU 여하를 막론하고의 사과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글쎄요, 이런저런 보상책도 열거해 놨더군요. 장황한 이유를 쭉 나열하고 EU 여하를 막론한다. 이 오묘한 형용 모순이 좀 씁쓸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일명 스벅부츠의 지갑을 열고 이벤트 도장 모으는 재미로 출근길 소소한 낙을 찾던 우리가 좀 겸연쩍어지네요. 7월 29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의 반응은 예상보다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지 반나절 만에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함께 알려드리고요.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네요. 공정위원장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현장에서는 느껴지는 바가 많다고 해요. 스타벅스 가방 얘기 이어서 해보고요. 신흥국들의 도미노 디폴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감돌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소식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증시 들렀다가 트렌드 발전소 열게요. 종이로만 책 보는 시대 지나간 지 오래됐죠? 이제는 이북이나 책을 귀로 듣는 오디오북 시장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오디오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문화발전소, 어제도 아마 보신 분들 많겠죠? 우 투 더 영 투 더 우. 지금 한국은 우영우에 빠졌습니다. 우영우 열풍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요인 경제 효과까지 짚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을 하는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가 아직은 탄탄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찍었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는 게 많다. 특히 일자리가 한 달에 37만 개씩 늘어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다는데 미국에서 긴축 속도를 좀 줄일 거다 이런 전망이 있나요? 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미 연준이 0.75%포인트 이거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이 이 자이언트 스텝 이후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이 다가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피크를 3.5%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만 더 올릴 거라고 본 건데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9월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그리고 11월에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 이거 밟으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3.5%를 달성한 이후에는 두세 차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시장에 숨통도 트일 거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 가능성은 확 줄어든 겁니까?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쉽게 긴축 강도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반대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9%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최소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9월까지는 최대한 긴축 고삐를 당긴 후에 그리고 4분기 인플레이션이 어떨지 그리고 경기는 또 너무 안 좋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7월 FOMC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읽히거든요. 그때 달라요. 이런 얘기 같아서 9월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양모 씨 등 협력업체 노동자 15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15명은 지난 2011년하고 2016년에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이다 이거를 확인해달라 하는 소송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원래 이분들은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이 돼서 강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하고 코일 운반 업무 하시던 분들인데요. 그런데 원래 협력업체 분들한테는 포스코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현장 지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포스코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이나 징계도 결정을 하고 또 우수하게 일을 했으면 포상도 주고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면 단순히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라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2년 넘게 해당 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번에 소송하신 분들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 기간이 2년이 넘게 됐으니까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2심에서 결론 냈던 게 그대로 인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1심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일을 했고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거는 협력업체에게 맡긴 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하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었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 2심은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흔적들이 있다라고 판결을 뒤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협력업체하고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인원, 방법, 순서, 교대 방식 이런 것들을 적었다는 점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분들 파견 업무를 한 거고 이제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런 근거로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포스코가 직후에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해서 지켜보는 판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홍대식 교수가 유력하다. 어떤 분입니까? 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내정이 됐다고 알려진 건데요. 홍 교수는 공정위가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홍 교수가 한 보고서에서 공정위 의결은 법원 1심 기능까지 하므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정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제약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입장인 분이라서 공정위원장이 되면은 공정위 기능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스로 물러났던 후보자도 공정위 기능을 좀 줄이겠다 이런 쪽의 입장
입장을 가졌던 것 같은데 예. 규제 기능을 좀 약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겠는데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분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정위원장인 조성욱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조 위원장 임기 동안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당근마켓, 쿠팡 이런 데까지 관련해서 적극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반면에 홍 교수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기대가 홍 교수 내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 본령 그리고 공정위가 기존에도 아마 조사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부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고요.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원래 불법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바로 반응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 행위 엄단을 지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이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기관, 관계기관이 다 왔다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를 악용해서 불공정 거래했다 싶은 냄새가 나면은 수시로 기획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를 위해서 공매도 기획 감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거래소와 금감원 안에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강화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폭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 인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관련해서는 장난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게 지금도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불법으로 얻어낸 수익은 다 환수하고 3배에서 5배 과징금 물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 한국 총인구는 5,173만 8천 명이었고 전년보다 9만 1,000명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원인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국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증가한 영향 이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저출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도 계속되면서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고령 인구 비율이 자연스럽게 좀 늘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0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하는데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였고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4%가 집계가 되면서 고령 사회로 구분이 됐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초고령 사회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로 가볼까요? 스타벅스가 여름 이벤트로 지급한 이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상품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었죠. 이거 도장 많이 찍어야 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매번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침에 출근길에 스타벅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준 이 가방에서 포름 알데히드라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름 알데히드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졌는데요. 한 연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타벅스 가방에서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근거가 부족하거나 가짜였다.
거짓 네. 뉴스였다라면은 일대 소송전이 벌어졌을 텐데 스타벅스가 오늘 대대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가 취재한 결과 스타벅스가 이런 정황을 오래전에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전해져가 졌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여름 가방 행사 진행한 뒤로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달 초에 그 스타벅스가 가방 제조사에게 성분 검사를 또 지시했고 가방 제조사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일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이 사실을 스타벅스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당장 이벤트를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논란이 되면서 시험 결과 수치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사과 입장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좀 늦은 사과가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신흥국 디폴트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또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설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산은이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주세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미국 지수 3대 지수 모두 1% 넘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인 침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또 대형 빅테크주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어제 미국 증시대에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침체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섹터로 봤을 때 동반 폭등세를 보인 섹터가 있었는데요. 버스트 솔라, 선앤런, 솔라 엣지 등 태양광 관련 업종들과 또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풍력 관련 업종들은 미국 이제 그 정치권에서 기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동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10% 넘는 상승세를 이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업종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들이 참 많은데 간밤에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0.9%. 그러면 1분기에는 1% 이상 역성장을 했고 이번에도 0.9% 역성장인데 증시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이미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에 선행한다.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분기 경기 침체 이슈가 언제부터 부각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확히 6월 초부터였습니다. 6월 초에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매 이제 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 모델을 통해서 이제 숫자를 발표하게 되는데 6월 초부터 이미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줄곧 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투자자들도 6월 달부터 이제 7월 말 현재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증시에 반영을 해왔고 오히려 이렇게 반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공식적으로 발표 나니까 이른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혹은 악재의 기정사실화 이러한 인식으로 긍정적인 조금 주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후행성이 있는 지표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표를 발표하기 전부터도 논란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네네. 역성장을 확인하고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 징후로 보기 어렵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원래 네.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침체다 이게 기술적인 이론 아니었나요? 예, 맞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상황과 다른 이제 경제 환경들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도 기술적인 침체에 대해 정의를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원래 경기 침체라는 거는 항상 그 고용 시장의 냉각, 실업률의 급증 이러한 것들을 수반을 하는데 지금 고용 시장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야 지금 실업률을 봐라 3.6%에 불과하고 2분기에만 100만 개 이상 창출이 되는데 이게 과연 침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옐런 재무장관 역시 어제 이야기를 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미국은 경제의 성장에서 뚜렷한 둔화세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시장뿐만이 아니라 가계 소득과 소비 등 여러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파월 의장 역시도 이제 미국 어제 발표된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인데 통상적으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 그다음에 수정치, 최종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속보치 같은 경우는 2분기라고 하더라도 4월, 5월, 6월 달의 경제 지표가 아니라 4월 달과 5월 달에 취합된 경제 지표를 토대로 6월 달의 데이터를 추정하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2분기 속보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이번에 속보치는 4월달, 5월달 경제 지표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발표된 지표들이 모두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6월달의 지표들은 괜찮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4주 뒤에 발표되는 수정치에서는 플러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하면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침체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야 얘네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논쟁과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떠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 진입을 악재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지 언론들은 이걸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 하강 이것도 참 형용 모순인데 좌풀 다운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장 마감 후에 대표적인 네. 빅테크 회사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도 나왔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다들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공급난, 중국 쪽의 소비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악화, 이렇게 부정적인 재반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주력 제품을 판매를 잘 하면서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장에서 0.4%대 상승세에 그쳤는데 현재는 시간의 주가에서 선물 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메타가 광고 수익 급감으로 인해서 아마존도 역시나 이걸 피해갈 수 없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아마존의 실적을 내용을 뜯어보니까 클라우드를 포함한 주력 사업들이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와서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본장에서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시간 외에서 12% 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다들 2분기 실적 시즌 진입 전에 5월달과 6월달 이때는 다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많이 낮췄었는데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조금만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흐름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떤가요? 예, 그 미국 침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이하로 하락했던 영향이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국내 증시를 순매수를 하는 등 전체적인 수급 여건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4% 넘는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과 아마존과 같이 미국의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크지 않나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책이라 함은 모름지기 책장 넘기는 맛이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자책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오디오북 시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오디오북도 있다고 하고요. 아마 조만간 저자의 육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에세이, 그런 소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트렌드발전소에서는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 이북과 오디오북이 이끄는 출판시장 트렌드 살펴보고요. 휴가철에 이 책 추천합니다. 이런 책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 우리 그 AI 목소리를 좀 준비해 오셨다는데 저희 좀 먼저 네. 들어볼까요? 네네. 계속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끝까지 가고 나면요. 이 성취했다는 것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래서 이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아니, AI 목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AI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 제작한 AI 목소리 맞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기 우리 한 6시쯤 하는 정보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전통시장 가면은 구수하게 말 받아주시는 시민분 목소리 같기도 한데 이 AI님 성함이 뭔가요? 요건 AI 음성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인데 저희가 아마 지금 이 목소리는 이제 켈리체 저자의 웰싱킹이라는 책을 저희가 오디오북 제작을 해서 네. 이제 만든 책인데 저게 이제 직접 그 켈리체 저자가 읽은 게 아니라 그 일반 음성을 기반으로 그 저자의 음색과 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AI 기술 접목해서 만들어낸 오디오북입니다. 자,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는 켈리 최 저자의 실제 음성이었거든요. 자, AI로 요걸 바꿔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약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느낌이 있네요. 네, 약간 있습니다. 켈리 최님의 어떤 특유의 억양은 반영이 되면서 그랬다. 요렇게 끝나는 요 부분이 재밌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런 AI화한 사람의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만드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조금 뒤에 자세히 해보고요. 이북 시장, 이게 AI까지 가기 전에 전 단계라고 본다면 시장 규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이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되고 유통된 게 한 20년 정도 시간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여러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201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뭐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때 맞춰서 뭐 주요 인터넷 서점이나 뭐 이북 전문 플랫폼 등에서 전략적으로 이 분야에 이제 많이 투자도 하고 이제 키우면서 성장세 더 커졌고요. 단행본 시장은 현재 한 5천억 정도 연간 정도 추정되고 종이책 대비해서는 한 10에서 한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종이책하고 이북을 출간할 때 이거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고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이책하고 이북을 경쟁 관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호 보완제로 봐야 됩니까? 경쟁 관계로 보긴 먹고 이제 상호 보완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북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출간 종수도 같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화가 좀 어려운 대학 교재나 뭐 어린이 그림책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일반 단행본 분야만 봤을 때는
한 75%대까지 이제 출간율이 올라왔고요. 소설이나 경제 경영, 자기 관리 같은 분야로 한정한다면 한 85% 정도까지 출간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점 기준으로는 하루에 약 700종 정도 이북이 계속 새로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 주요 소비하는 층은 아직까지는 종이책과 이북이 좀 나뉘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 종이책의 매출을 뭐 빼고 뭐 이런 관계는 아직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이책이냐 이북이냐 이 선택한다면 최근 들어서 뭐 밸런스 게임으로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종이책입니까 이북입니까? 저는 원래는 뭐 종이책 뭐 사업을 뭐서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북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요즘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북으로만 책을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은 종이책으로 하지만 주요는 이북을 많이 보고 있죠. 음반 시장하고 비슷하네요. 이거를 종이책을 이제 약간 굿즈의 형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세대별로 어떤 책을 더 선호한다 이게 경향성이 있습니까? 이북 전자책 쪽이요? 네. 전자책 쪽은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 메인 분야가 뭐 이제 가벼운 라이트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리 SF 뭐 이런 장르물 뭐 아니면 굉장히 라이트한 인문 교양서 이런 분야가 이제 메인 분야였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여성들, 남성 여성들이 이제 주요 이제 소비층이었고 최근에 이제 출간 종수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이제 중장년층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이북 전원 단말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스마트폰보다 훨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글씨를 확대할 수 있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구나 싶어요. 최근에 이북 시장에서 그런데 새로운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의 다변화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수험서라든지 어학 교재 이런 부분도 이북이 이제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교재에 비해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은 뭐 필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어디 뭐 휴대가 간편하게 보통 교재도 뭐 무게도 무거운데 그런 거 없이 무제한 한 수백 권의 교재를 태블릿 하나나 뭐 이런 데다가 넣고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공부하고 어학 공부하고 뭐 IT 개발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것들은 정말 그렇겠네요. 교과서도 조만간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아마 다 디지털화 될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저는 대학 가면은 그때 저희 때 광고를 보면 뭐 벵가드 이런 광고를 보면 그 여대생들은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책을 띠로 묶어서 한 2권만 들고 다니던데 실제로 대학 가면 안 그렇잖아요. 네네네. 영차에서 한 보따리 들고 다녀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요게 태블릿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오디오북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오디오북이 이제 오디오북 전문 업체가 처음 사업을 런칭한 거는 한 2006년부터인데 근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막 성장을 하고 그러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뭐 관련 펀드를 좀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아직까지 매출 규모는 뭐 연 150억, 200억 정도로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관심도가 계속 좀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 어린이 책에서 보면 성우들이 읽어주잖아요. 네. 막 목소리로 연기도 하고 그래서 형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 책이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AI 기술을 저자 목소리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다. 일단 예스24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 그 자기관리 분야 아까 말씀드린 웰싱킹을 오디오북 제작을 했고요. 보통 오디오북은 이제 성우분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저희가 런칭한 버전은 저희랑 제휴한 그 AI 기술을 갖고 있는 슈퍼톤이라는 업체와의 기술을 사용해서 저자가 직접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낯설지 않은데 이 회사가 혹시 그 김광석 프로젝트 했던 그 회사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도 네, 네. 재생을 해서 다시 되살렸다 했던 요 화제가 됐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책을 직접 쓴 저자가 내 목소리로 내 책을 읽어준다. 근데 네, 네, 이걸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여기에 기술이 약간 들어간다 이런 건데 이 다른 데에서도 활용이 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요계 뭐 김광석 씨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거북이 뭐 터틀맨 씨 뭐 프로젝트 이런 데서 많이 좀 사용이 됐고요.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TTS라는 기술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그 기술의 단점을 좀 보완한 기계적인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저자의 음색이나 억양이나 뭐 자연스러운 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한 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디오북 형태로 만든 것은 이번에 멜시킹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자, 피디님, 우리 아까 서두에 들려드렸지만 실제 저자의 목소리하고 AI 목소리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자, 실제 저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끝까지 가고 나면요. 이 성취했다는 것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래서 이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요게 실제 저자분의 목소리고요. 이 목소리에 기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어때요, 본부장님? 네. 아직까지는 약간 그 네, 네. 기술이 들어간 느낌 조금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그걸 직접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자세히 들으면 뭐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걸 런칭했을 때 어쨌든 가장 궁금했던 것도 독자들 반응이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일단 뭐 직접 읽어주는 것 같다, 그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게 많았고 특히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저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직접 읽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뭐 몰입도 되고 이입도 더 잘 됐다, 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책으로 볼 때보다 강의를 듣는 느낌은 네, 확실히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가다가 행복한 표정의 관광객을 만났다. 요 느낌이 네. 있는데 신선하네요. 음성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님이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셨던 이회수 작가님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전자책, 오디오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이게 뭐 가능은 하고요. 다만 이제 고인 관련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유족분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유족분들하고 그 작가를 사랑했던 독자분들의 뭐 기대에 어긋나거나 이런 결과물은 절대 제작하거나 런칭하지 않는다는 뭐 대원칙을 저희나 뭐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예컨대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수계경이나 이런 분들은 종교인이시니까 네. 사실은 유족을 통해서 권리를 위임받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권리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유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문의를 해놓고 좀 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술을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활용한다. 어느 분야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밀이에요? 네, 나중에 저희만 알려주세요. 네네. 네.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목표로 해서 뭐 한국 소설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콘텐츠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런칭이 된다면 소설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니까 중간에 분명히 대사가 있을 거고 역할이 나뉠 텐데 여러 명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자분이 만약에 혼자 읽으신다면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는 걸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딱 휴가철의 중심인데 집이나 카페에서 아니면 휴양지에서 읽어볼 만한 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서점계에서는
그 연말 연초랑 학기철 외에 또 7, 8월 휴가철을 성수기로 보거든요. 오.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 가실 때 책도 많이 사가시고 또 이제 시원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국 소설 독자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상반기 가장 많이 팔렸던 불편한 편의점 두 번째 권이 8월 10일에 출간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상반기에 이제 16년 만에 단편 소설집을 냈던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또 장편 소설이 8월 4일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얼빈 같은 경우는 그 안중근 의사를 다룬 그 소설인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순간과 그 전후의 며칠을 좀 치열하게 써내려간 작품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추소설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또 추소설을 많이 보시니까 쫄깃쫄깃하죠. 네. 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라는 그 작품인데요. 어허, 이 제목이 어디서 들어본 제목이에요? 네네. 이거는 그 판사 출신 그 소설가인 도진기 작가의 2016년 작품인데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역대 한국 추리 소설 중에 재미와 완성도 측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와. 있을 거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래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바로 추천 받았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요거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네. 지금까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고래를 좋아하고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이효리 이후 처음이네요. 우영우 신드롬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A스토리 첫 방송 이후에 주가가 105% 2배 이상 뛰었고요. 웹툰 해외 리메이크 계약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른바 우영우 이펙트 우영우 효과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하게 인기가 많아요. 사실 어제도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기를 얻고 경제적인 파생 효과까지 나타나는지 김투더 휴투더 정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어떡해요. 바투더 연투더 미 안 해줘요? 박투더 연투더미 안녕하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급 인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원래 워낙 여름 대작 영화들이 많아서 이 드라마를 못 봤어요. 근데 이 방송 때문에 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새벽 5시 반까지 보느라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매력 지점은 이 드라마가 사실 여러 장르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로맨스도 있고 뭐 일종의 그 장애인 드라마, 휴먼 드라마라는 그런 설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드라마거든요. 근데 법정 씬들의 고증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문지원 작가의 전작인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법정 씬의 재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약점이 완전히 보완이 된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게 매 에피소드마다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네. 등장인물도 달라지고. 근데 그 다루는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특히 그 변호사들이 쓴 에세이를 참고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좋았던 건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뭐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있지만 그들의 그 대사가 사실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가 그 대사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케이스였잖아요. 네. 근데 이 드라마 역시 굉장히 일상적인데 감동적인 그런 주옥 같은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시선이 따뜻한데 그걸 또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거나 궁율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 우영우를 질투하면서도 우영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 동료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친구. 근데 거기서 권모술수 권변이 공격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하고 싶은 거면서 공정을 가장하지 마.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한 줄이었는데 자 시청률, 화제성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인기를 보여주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끌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 판매잖아요. 관련 상품들 뭐 누가
하고 나왔던 가방이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그 현상 중에 하나고요. 특히 우영우 드라마가 좀 특이한 지점이 나왔던 장소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장소. 그러니까 촬영지들. 일단 김밥집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네. 운영하는 우영우 김밥집인데 실제로 수원에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김밥집은 아니고 이제 일본식 무슨 이렇게 식사를 일본 음식 파는 전문점. 식당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김밥집이 만들어진 거죠. 드라마를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은 좀 불편함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다 보셨나요? 혹시 드라마? 완전 다 봤죠. 그래요? 저는 2번씩 봤어요. 진짜. 어제 거는 정말 한 번밖에 못 봤고요. 진정한 팬이시군요. 네. 제가 사실 그 드라마 그 에피소드까지는 못 봤는데 여기 그 소나무가 한번 등장을 했었잖아요. 팽나무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드라마 이후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그거는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일인데 이 드라마의 방영 이후로 그 계획을 좀 당겼다고 하기는 하네요. 버프를 받아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네네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실제로 장소 그 외에도 우영우가 착용했던 가방, 시계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변에 어린이들이 고래를 인형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늘었어요. 동네 문화센터 이런 데 가보면 이것도 우영우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부작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인기 유튜버들이 좀 지나치게 이 우영우 효과에 좀 편승하고 싶어서 약간 오버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이 변호사의 캐릭터를 희화화해서 나타난 문제잖아요. 불편함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소재인데 이거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는 이걸 어떻게 잘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연기하거나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좀 조심스러운 일이죠. 일단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지점이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이나 어떤 불합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드라마가 무리한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 영화에서 많이 했던 실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받는 장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과정에서 2차 폭력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지나친 표현이나 설정들이 이제 그 드라마적 효과를 위해서 등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동정을 하거나 하는 시선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드라마인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폐인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시선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뤘다라는 것도 좋았어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시선이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폐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애달른 모정. 그래서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들. 맞아요. 그런 인터뷰로 기억이 되실 텐데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의 우려, 따뜻한 시선 교차하는 거 좋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자폐라는 소재가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마라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해외에서는 포레스트 검프, 레인맨, 또 굿닥터 이거는 그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도 했는데 여러 자폐인이 주인공인 수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우영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그 탕준상 배우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천재로 등장했던 무브 투 헤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죠. 그중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장애를 뭐 사실적으로만 그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 환타지에 가까운 자폐인 캐릭터가 좀 많은 편이었죠. 특히 자폐인 중에서도 굉장히 희박하다는 이 천재 자폐인을 주인공으로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사실 이야기라는 게 그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점에서는 우영우 드라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드라마가 다른 지점이 있다면 장애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한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을 향한 주변인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차별성 대사를 쓴다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조심하게 쓰는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 본인이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받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역할을 맡기려고 박은빈 배우가 다른 작품 하는데 1년을 기다렸다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박은빈 배우의 몸값도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경제방송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제작사가 어디야? 그거부터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A스토리는 뭐 쫙쫙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래프로 보이던데 양쪽 다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박은빈 배우가 그렇게 이제 대스타는 아니었잖아요. 이 드라마를 찍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 드라마로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거든요. 예컨대 넷플릭스 같은 경우 종우의 집이 400억 넘게 들었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드라마가 16부작 제작 기준에 200억 정도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드라마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드라마 하나의 제작으로 인해서 리메이크 그리고 아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네이버 웹툰 연재가 아마 이미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IP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작비의 2-3배 이상은 충분히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비의 2-3배가 충분히 창출이 된다. 파생되는 경제효과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우영우에 들어간 돈의 2-3배, 그럼 적어도 3배만 해도 600억 원인데 이번 드라마 이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드라마 콘텐츠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얘기하는 ESG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드라마하고 ESG가 무슨 상관 싶은데 넷플릭스가 이제 다양성 조사까지 한다면서요? 사실 이렇게 해온 것이 넷플릭스는 좀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기반 회사들이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잖아요. 어떤 그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리티의 문제라든지 있어서.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해외에도 적용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이제 흥미로운 일인 거죠. 이번에 우영우 광명권 구매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주인공이 장애를 가진 여성인데다가 매회 다루는 에피소드의 여성 주인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지점들이 기존의 한국 드라마와 굉장히 달랐고 이번에 넷플릭스 구매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6부작으로 나는 보낼 수 없다. 나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시즌2에 대한 요구가 벌써 엄청나요. 어제 겨우 10회했는데 6부작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답니까? 사실 이 정도의 인기면은 거의 시즌2는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게 봐야죠. 맞지 않나 싶어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네. 게임 같은 경우 황동혁 감독이 본인은 절대 시즌2 안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인기가 그렇게 많아도. 근데 지금 네. 당연히 그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시즌2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영우 월드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다. 우리의 몸부림이기도 한데 우영우 변호사가 너무 상처받지 않고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판타지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학적으로 또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지 말고요. 지금까지 김효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견들 정말 많이 주시네요. 핑크로보님, 저희 항상 1등으로 출첵해 주시는 분인데 저도 그 대사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작은 사물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적인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발전?